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역사상 최고점을 갈아치웠고요. 상승 랠리는 무려 11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리스크를 체크하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마켓 네이컷으로 선정한 장면은요.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지금 많이 솟구치고 있는 가자 지구의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동과 유럽, 러시아의 이란까지 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하나 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 지상작전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대규모의 공습을 한 다음에 전차를 투입해서요. 본격적으로 도시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건데요. 하마스의 근거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이 개시가 된 것입니다. 다만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민간인까지도 피해가 우려가 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카타르 도하를 공습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하마스의 휴전협상 대표단을 공습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했던 카타르 도하를 공습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랍과 이슬람권 정상회의 60개국은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외교 그리고 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겠다.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유엔 회원의 자격 정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수교국으로 기존에 좀 이스라엘의 편을 좀 들어주려고 했던 이집트와 요르단까지 지금 강경하게 비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의 지금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극적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유가적인 부분에서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지금 러시아와 유럽 연합의 지금 관계도 점점 팽팽하게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이달 9일과 10일 폴란드 영공을 대규모로 침범을 했습니다. 22년 전면 침공 이후에 최대 규모의 침범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13일에는요. 루마니아 영공에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나토가요 전투기를 출격했고요. 그리고 일부 드론 격추를 수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나토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당사자죠. 나토 조약 4조 발동을 요청했고요. 영국이 지금 무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림으로 보이는 타이푼 전투기를 급파했습니다. 이스턴 센트리 작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독일까지도 동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원된 군사를 보게 된다면 전투기와 군함은 물론이고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영공 초계 지상 방어 시스템까지 유럽연합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될수록 방산 관련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습으로 인해서 유럽연합에서 강력하게 반발이 나오자 러시아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겨냥한 게 아니다. 즉 이탈을 잠시 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명백하게 고의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재의 압박을 조금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활용이나 추가 제재를 논의한 것으로 G7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미국 측에서도 지금 강한
강하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죠.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에 대한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보복성, 징벌적 관세로 인도에게는 50% 관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요,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14일에는 러시아 북서부 레닌그리드주 키리시 정유소에 드론을 공격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 장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의 최대 정유시설 중 하나인데 피해가 없었다고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프리모르그 항구를 공격했을 때는 피해가 발생을 했었고요. 하루 100만 배럴 원유랑 30만 배럴 디젤 처리에 대한 차질이 발생을 했었고 유조선도 2척의 피해가 갔기 때문에 역시나 러시아산 원유 부분에 있어서 유가적인 상승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특히나 원유가 나오는 곳을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장이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유동성 장세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는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중동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상승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가 되고요. 아랍과 이슬람권의 결속이 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안보의 불안이 가중되게 된다면 유로화의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겠죠. 특히나 유럽에서 우리나라 방산 제품들에 대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산 업종의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고 오늘 시장에서 이게 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자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고립이 된다면 중동 리스크와 비슷합니다. 우선 원유 공급에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대한 상방 압력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럽 경기가 둔화되고 신흥국의 수입 부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드렸지만 이란도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협력 재개 합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불이행 시에는 유엔의 제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유가적인 부분에 압박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금이라던가 그리고 국제 유가의 상승,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도 잘 가고 있죠.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3,452포인트를 돌파하는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됐고요.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반도체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시장에 잘 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뷰가 조금 달라지고 있고요. 수급도 받쳐주고 있다는 점,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투자에 대한 힌트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8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3,450선까지 뚫어내면서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점을 또다시 뚫어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3,45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1.23%가량 오르면서 3,449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보다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장중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0.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85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일중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열어보시죠.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코스피가 3,410선에서 출발을 해서 3,450선까지 뚫어냈습니다. 오늘 최고점인 3,452포인트 찍고 나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5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44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일중 흐름 짚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일단 코스피보다는 상승분이 둔화됐습니다. 그래도 850포인트는 지지받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85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에서 가장 좋았던 건 반도체 투톱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낸 반도체 투톱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3% 넘게 오르면서 78,000원 선도 오늘 회복을 해줬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78,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1거래일 연속으로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의 순매수 속에 11거래일 연속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6%가량 오르면서 35만 원 선 회복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35만 원 선 지나갔고요. 35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동반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 투톱의 동반 신고가로 코스피 지수 자체적으로도 올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4.87% 넘게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의 안보 위험으로 지금 방산주단에서 상승 탄력이 붙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시간 103만 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총 상위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이 다시금 50만 원 회복을 노리고 있고요. 다만 상승세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0.41%가량 오르면서 49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0.25%가량 상승, 에코프로는 0.1%가량 상승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장보다는 오름폭을 줄였고요. 현재 일봉 보셔도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펩토로는 1.64%가량 하락입니다. 29만 8,500원 선 지나가면서 오늘 30만 원 선 내려놓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는 장중에 상승 전환이 됐고 0.32%가량 오르면서 62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조가량 사들이는 외국인이고요. 오전장부터 6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 매수폭을 늘리면서 1조 가까운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매수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2,6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은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1조 3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이 2천억 원가량 매도를 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매도폭을 늘리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3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2,700억가량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입니다. 특히나 이 아이폰 17로 인한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붙고 있는데요. IM증권에서는 이로써 LG 디스플레이가 하반기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될 것이라면서 3분기 영업이익 4,500억가량을 제시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10% 넘게 오르면서 13,3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 BOE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도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붙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 미스터블루입니다. 네이버 웹툰과 디즈니의 협업 소식에 오늘 국내 웹툰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 가운데 미스터블루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한가 유지하면서 2,10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네이버 웹툰과 디즈니가 협업을 강화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달여 전에 협업 체결 소식을 밝혔는데 여기에 이어서 디즈니가 네이버 웹툰의 주식을 약 2%
가량 지분 매입을 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 네이버 웹툰의 주가가 70% 넘게 폭등했는데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웹툰주들의 수익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특징주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현대건설입니다. 오늘 원전주 단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영국이 원전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원전 르네상스, 원전 붐이 다시금 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붙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현대건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4조 규모의 이라크 수주 소식을 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초대형 해수 처리 플랜트 공사의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고요. 약 4조 원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현대건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장 초반에 62,700원까지 올랐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의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1.67%가량 오르면서 6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높아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과연 고공행진하는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중동 그리고 러시아, 유럽 쪽에서 군사 긴장감이 커지고 있고요. 관련된 소식이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미국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아서 시장이 또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염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진 거는 사실이죠. 네. 뭐 일단 뭐 이스라엘이 이제 카타르를 얼마 전에 이제 공습을 했고요. 뭐 여기에 이제 가자지구의 지상군을 이제 투입을 하면서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의 비교적 원만한 그런 이제 외교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이런 카타르에 대한 공습이 그 다른 걸프만에 있는 걸프만 지역 내의 국가들과의 이런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 측에서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카타르 간의 이제 공습 관련된 건 어느 정도 조금 잦아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지금 동유럽 지역,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가 이제 단순히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만 드론을 이제 띄운 게 아니라 폴란드, 그다음에 루마니아 등으로도 드론을 이제 띄우면서 이런 이제 드론이 특히 이제 폴란드 지역 내에서는 러시아산 드론이 폴란드군에 의해서 격추됐었던 그런 상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가 나토 이제 회원국이다 보니까 이런 게 단순히 폴란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토 전체의 대응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뭐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이냐라고 보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 뭐 새롭게 충돌을 한 게 아니라 기존의 충돌이 좀 더 격화됐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해당 지역 내에 지금 지정학적 긴장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닥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60 초반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뭐 동유럽 관련돼서도 뭐 러시아 드론이 침입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단 뭐 러시아도 뭐 단순하게 뭐 침범이 아니라 뭐 오작동이다라는 형태로 좀 꼬리 내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9월달 FOMC에서 그럼 과연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그 부분은 크게 뭐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뭐 한다는 건 거의 지금 뭐 FOMC 이제 연준 위원들의 대부분 이제 발언과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고용,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뭐 100%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특히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가 이제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변동폭은 크진 않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전혀 뭐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만약 이런 식으로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향후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영향은 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도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시장이 좀 흔들리고 방산주로의 수급 쏠림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방산도 괜찮은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네요.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도 오늘 3,452포인트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게 되면요, 하락 종목이 579개 유가증권 시장 에서 그리고 상승 종목이 294개거든요. 하락이 조금 더 많아서요.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뭐 노이즈라든가 이런 게 상승장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은 특정 섹터로 많은 돈이 또 움직이는 그러한 현상으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상황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네. 증시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뭐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에 뭐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내에서는 호재 악재가 뭐 지금 새롭게 나오는 부분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악재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추가적으로 확전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만약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무역 협상이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게 타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는 건 악재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뭐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 심리가 여전히 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크게 악재로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호재, 악재 이런 부분이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라고 보면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지금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어떻게 보면 지수를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9월 2일 이후서부터 전일까지 5조 원 넘는 그런 코스피에서만 5조 원 넘는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조 2천억 넘는 지금 순매수가 이어질 만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게 반도체주를 비롯한 이제 대형 제조업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외국인 선호에 따라서 지금 해당 업종들의 주가는 강하게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주춤거리거나 조금 소외되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코스피는 40포인트 넘게 상승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만큼 지금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형 지수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국인들이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뭐 계속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나면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특정 섹터가 가는 그런 상황보다는 순환매적인 그런 모습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가 그동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특정 섹터, 어떤 뭐 특정 섹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도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좀 짚어주셨고요. 오늘 국내에서는 그 방산주들의 흐름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사실 뭐 이게 확전이 완전히 뭐 됐다라고 해서 방산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의 방산 제품을 또 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방산 관련 기업들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을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그렇죠.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국내 이제 기업주들이 이제 폴란드를 비롯한 이제 동구권에 지금 방산 무기를 수출해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국내 방산 무기가 추가적으로 더 구매가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유럽 전체적으로도 향후에 대규모 국방비를 증액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방비를 증액을 하면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유럽에서 국방비가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때 증가할 때 보니까 전체 물품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을 지금 신무기 구입에 사용을 했다라는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방비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절반 이상은 신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업체들과 유럽 업체들 간의 이제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추진이 계속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점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폴란드인데요. 뭐 폴란드 내에 뭐 K2나 K9 아니면 뭐 탄약 관련된 그런 이제 생산 시설을 건설을 추진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유럽 내 이런 생산 거점이 마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내에서 특히 이제 EU 국가 내, 나토 국가 내에서 자국의 이제 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한데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국내 무기 같은 경우는 자국 무기로서의 그런 어느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이래 유럽 진출이 좀 더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을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올랐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이제 반등하는 시점이 무조건 뭐 그러니까 기간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새롭게 방산 관련된 이런 이제 수주가 뭐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된다든가 아니면 수주가 확정된다든가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아마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가운데서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중소형주나 대형주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중에 현대, 로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뭐 유럽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K2 전차가 지금 뭐 폴란드에 뭐 수출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폴란드의 업그레이드판인 K2 PL이 지금 이제 선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2026년부터 양산화되긴 하지만 이 PL을 통해서 유럽 다른 지역 내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루마니아나 아니면 슬로바키아 같은 그런 지역으로의 추가적인 판매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레일 사업부, 그러니까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레일 2개 사업부가 있는데 레일 사업부에 대한 수주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높은 수주,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주 관련된 기대감이 있어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외국인이 한 달간 176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60만 주를 순매수를 보일 만큼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계속 지금 우상향을 계속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쫓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계속 이런 수출 기대감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풍부한 지금 수주 잔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여기에 추가적인 뭐 루마니아나 아니면 뭐 다른 동유럽 지역 내에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도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1차적인 목표 가격은 한 26만 원대까지 일단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은 17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 언급해 주셨고요. 외국인에다가 연기금까지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네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사실 항공주가 긴 명절 대목을 앞두고 또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 유가가 발목을 잡진 않을까, 뭐 군사 충돌 이슈로 투자 모멘텀이 꺾이진 않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항공주 어떻게 보세요? 항공주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추석 연휴, 뭐 이제 계속 이제 연휴들이 있기 때문에 연휴 기간엔 당연히
항공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연휴 다음에 그럼 수요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항공사들의 이제 항공 운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운임 가격이 상당 부분 지금 할인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운임 가격의 이제 저가 운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회복하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관광객의 입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 관련 기업들 실적 회복까지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늘도 잘 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HBM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제 판매가 호족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상승에 따른 또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3분기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뭐 그런 상황에다 특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 예상 PER이 7배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 경쟁 업체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PER이 26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이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는 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에 두셔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 이렇게 이제 완성 반도체 업체들이 잘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D램에 대한 생산 그러니까 캐퍼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량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완성 업체들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소부장 중심으로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와 함께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영향이 아직은 좀 작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초저가 해외 직구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초저가 공세 스위치는 온. 요즘 여러분의 현관문 앞 가장 흔하게 놓여있는 상자는 무엇인가요? 아마 중국에서 건너온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의 택배 상자일 겁니다. 국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초저가와 엄청난 할인율에 싸니까 일단 산다는 새로운 소비 습관이 생겨났죠. 하지만 이 단순한 소비 행위 뒤에 거대한 속내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 초저가 공세의 진짜 속내 3가지 핵심 포인트로 파헤쳐봅니다. 첫 번째, 국내 시장을 뒤흔든 알리와 테무. 알리와 테무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진출 1년 만에 사용자 수가 쿠팡과 네이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는데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배송비와 반품비 무료는 물론 상상할 수 없는 100원 딜까지 펼쳤죠. 전문가들은 이들의 공세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뿐만 아니라 제조업, 유통업 전반의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진짜 상품은 데이터. 그들의 진짜 목적은 초저가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의 진짜 상품은 물건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검색하고 어디에서 멈추고 어떤 제품에 반응하는지 등 방대한 소비 빅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는 개인의 취향을 넘어 글로벌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제어가는 강력한 무기가 되죠. 단순히 저렴한 상품을 믿기로 미래를 통제할 소비 데이터라는 더 큰 보물을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디지털 실크로드로의 야심.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장악, 바로 이 거대한 그림의 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알리와 테무의 행보가 중국 정부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과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 세계 소비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손에 쥔다는 것은 곧 국경을 초월한 경제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의미하죠. 저품질 상품과 모조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국내 제조업과 유통업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초저가 공세는 단순히 쇼핑 트렌드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국가 경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른 구매하기 버튼이 거대한 자본과 데이터의 흐름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공세는 단순히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소비 습관과 정보를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빨아들이고 있죠. 가장 싼 가격 뒤에 가장 비싼 대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초저가 공세의 차가운 진실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웹툰 쪽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이죠. 웹툰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만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일단 지난달 중순쯤에 협업 소식을 공개했었죠.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측이 웹툰 엔터의 지분 2%를 인수하겠다라고 했고요. 마블과 스타워즈, 디즈니, 픽사 등의 IP를 활용한 만화 약 3만 5천 편을 디지털로 즐길 수 있는 공간 플랫폼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웹툰 엔터의 경우에는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이버 웹툰이 북미에서 발굴한 오리지널 웹툰들도 일부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즈니 측에서도 이 플랫폼이 마블의 기존 디지털 코믹스 구독 서비스인 마블 언리미티드를 더 크게 확장하는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이 소식 전해진 이후로 시간의 거래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90% 이상 치솟기도 했고요. 결국 60% 가까운 오름세를 애프터마켓에서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을 때 아시아의 디즈니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 이렇게 또 1년여 만에 협업 소식을 전해주면서 구체적인 투자 소식 속에 투자자들은 성장성에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에 따라 웹툰 관련주들 흐름 좋은 모습입니다. 협업 소식이 확실한 호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스터블루는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 가격 제한폭에 거래되고 있고요. 탑코미디어의 경우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와이랩도 8% 가까이 상승하면서 5,48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밖에 네이버의 주가, 강보합권, DNC 미디어도 강보합권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에서도 짚어보셨지만 이스라엘 측이 이제 가자지구 지상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시가지에 탱크가 진입한 모습까지 전해졌습니다. 외신 보도를 좀 종합해 보면요,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대규모 공습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시작이 된 상황이고 이스라엘 전차들이 시가지로 줄줄이 진입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군 안보 수장 그리고 이스라엘 안팎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격을 강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주민 100만 명 중에 30만 명 정도가 대피했는데 너무나 길게 2년여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전쟁 속에 주민들이 이제 피란에 지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 소셜 SNS에 인지를 지상으로 이동시키면서 인간 방패로 사용하지 말라라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미국의 국무장관은 외교적인 전쟁이 종식이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이제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암울한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탱크가 배치된 모습을 보면서 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다시금 쏙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 펼쳐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수혜주는 역시나 방산주이겠죠.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이 방산주 분위기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LIG 넥스원이 8%대 강세 흐름, 그리고 루미르가 23% 이상 급등하면서 9,81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화시스템도 다시금 6만 원 선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츠테크놀로지와 풍산 같은 종목들 6%대 동반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 증시는 이러나 저러나 증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IB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라는 점 언급하면서 코스피 앞으로 12개월 목표치를 또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만한 시나리오 속에서 4,000포인트까지 상방을 열어놨고요. 강세 시나리오 속에서는 지배구조 개혁이 완벽하게 이행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5,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사상 최고치 행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구조적인 개혁의 초입에 와 있기 때문에 재평가, 리레이팅 여지가 큰 상황이다라고 봤고요. 이에 따라 우리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정책과 주주 행동 그리고 기업의 주주 환원까지 세 가지 요소로 삼각 평대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강조하면서 섹터별로 봤을 때는 고배당과 자사주 소각 예정 종목들 그리고 지주사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주사들 흐름 전반적으로 또 좋은 상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농심홀딩스의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는데 오늘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6%대 급등세 포착되고 있고요. 미스터홀딩스, 영원무역홀딩스와 같은 이런 패션 쪽에서도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지주사 쪽으로 확실히 수급이 쏠려가고 있습니다. 풍산홀딩스도 오늘 방산 모멘텀 받아가고 있고요. HS효성에서도 1%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네, 어제 이 시간에 이제 로봇주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회의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에 오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드렸는데 로봇도 그렇고 AI 자율주행까지 회의가 개최된다라는 점에 어제는 상승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이러한 방안들이 나오면서 그 방안들의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쪽에서는 생성형 AI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이를 위해서 오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AI 쪽에 탄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소식이 됐고요. 자율주행 쪽에서도 그동안 얼굴 등을 모자이크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 공개 제한으로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로봇주도 어제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주차나 건설 등에서 다양한 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규제 그리고 안전 기준을 일괄 개정하겠다, 손보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탄력받는 섹터는 자율주행 쪽이 되겠는데요. 반도체 관련 모멘텀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캐스트가 20%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면서 8,000원 선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도 14%, 15%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캐스트도 10% 이상 오르면서 7,53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 LG이노텍과 인포뱅크까지 오늘 3에서 5%대 좋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징주들 좀 점검해 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는 LIG 넥스원 좀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의 긴장이 좀 고조되면서 방산주들의 상승세가 오늘 좀 특징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거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특히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많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상승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불러일으키면서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좀 거기에 따른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특징주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건설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그동안 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다가 장기평선의 시대 돌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강화 발언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에서 건설주들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함께 동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고가 높은 건설주인 만큼 원전 이슈와 건설 이슈 두 가지를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건설까지 특징주 짚어봤고요. 이번엔 종가 베팅주로 볼 만한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집중해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종가 베팅 종목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보고 있고요. 역시 원전 이슈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전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노이즈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SMR에 대한 기술과 뉴스케일 SMR을 통해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이제 쾌코의 법인인 두산 파워 같은 경우도 체코 전력공사와 함께 원전 1, 2호기 발전기 교체 사업에 대한 수주가 함께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정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종가 베팅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약 45분가량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서 집중해볼 만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LIG 넥스원 등 방산주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또 줄줄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사조 동아원의 경우에도 상승세 포착이 되고 있는데 라면 판매가 급증하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도 건설 그리고 원자력 관련 모멘텀 받아가면서 상승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집중해볼 만한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SK하이닉스 점검해 봐야겠죠. 코스피와 함께 11거래일 연속 오늘 상승해주고 있고 오늘 또다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계속 목표가 올려잡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네,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잠시 뒤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 3.5%, 하이닉스가 지금 5% 초반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는 이제 코스닥 대비해서 이제 거래소 지수를 이 두 종목이 거의 다 지수는 차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요. 일단 11거래 연속 오르기도 했지만 외국인들이 11거래 연속 순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냥 순매수도 아니고 엄청난 매수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HBM 출하량이 기존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시장이 좀 전망을 하고 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용 이제 SSD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이 SSD도 일단은 가격 상승이 기존 기대치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일단 HBM4와 관련돼서 누가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것인지가 지금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 물론 양산 라인은 하이닉스가 일단 먼저 구축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두 기업 모두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엔비디아가 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특정 기업이 이제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일단 HBM4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6세대 공정을 이용을 해서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5세대 공정이죠. 오늘 기사 나온 내용 중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정정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원C, 1C D램 공정을 5세대라고 기사가 내용이 표현이 돼 있던데 1C는 6세대 공정이죠. X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X, Y, Z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맨 앞으로 와서 A, B, C 해서 이제 A가 4세대, B가 5세대, C가 이제 6세대 공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왔는데 무려 이제 11조 6천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9조 원 넘었을 때 엄청난 실적이라고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이었었는데 네. 3분기 실적이 11조 원이 넘는 실적을 좀 바라보고 있죠. 자, 잠깐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뭐 당연히 매수고 기관은 약간 차익 실현 중인데, 자, 차트를 좀 2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부러 어떤 게 이제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를 비교한 차트인데 어떤 게 하이닉스고 어떤 게 마이크론인지 제가 일부러 안 써놨습니다. 자, 앵커 보시기에는 어때요? 거의 똑같죠? 그러네요. 높낮이만 다릅니다. 이런데 고점이나 저점, 이제 높낮이만 다르고 고점, 저점이 거의 99% 이상 일치를 하는데 약간 다른 구간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걸 봤을 때 제가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차트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하이닉스가 빨간색이 하이닉스죠. 지금 위쪽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는. 네. 제가 이걸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우리는 왜 하이닉스를 분석을 하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냥 마이크론 흐름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하이닉스의 HBM을 왜 궁금해하며 실적을 왜 궁금해하는가?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구간들 보면 저희 100% 가깝게 똑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이닉스 자체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나 시장에서 어떤 하이닉스에 대한 분석 자료들보다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하이닉스의 주가를 미묘하게 하루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꺾이기 전까지는 하이닉스는 주가가 안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마이크론이 꺾이면 하이닉스 주가도 99% 확률을 꺾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좀 뭔가 어떤 바로미터가 있다라는 것은 매매하는데 좀 편할 수도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하이닉스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보급만 있어도 행복한 차트입니다. 올해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일단 뭐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아요. 외국인 수급 너무 좋고 기관도 사실 이틀 연속 매도긴 합니다만은 딱히 판단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사고 있던 물량이 조금 덜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내리면 마이크론 주가를 꼭 확인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과 함께 소름 끼치게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눈높이 어디까지 충족해줄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정리해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여기도 오늘 좋아요. 5에서 6%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뭐 대표적인 아이폰 수혜주인데 아이폰에 대해서 또 좋은 전망 나오네요. 네, 아이폰 공개한 날 일단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러프하게 반등을 주다가 오늘 나름대로 5% 지금 6%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죠. 아이폰 판매량은 걱정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디자인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AI에 대한 어떤 뭐 진화가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호불호가 갈렸었는데 가격을 동결을 했죠. 가격을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고급 모델과 저가형 모델의 어떤 화면의 주사율을 평등하게 만들면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좀 판매율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아이폰 에어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사전 주문이 일단 뭐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런 신규 모델이 나왔을 때 항상 나오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작이 16이니까 16 대비해서 어느 정도 사전 예약이 들어왔다. 16 대비해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비교를 하고 평가도 하는데 일단 그 부분 한번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네. 일단 뭐 세 가지 모델 에어 빼고 이제 세 가지 모델 있죠. 프로맥스, 프로 일반 3분기 생산 계획이 전년 대비해서 일단 25% 정도 늘려서 잡았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프로맥스 모델. 아이폰은 프로맥스가 많이 팔려야지 애플도 돈을 벌고 LG 이노텍도 돈을 법니다. 실질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에 카메라 사양도 좋고 이제 3분기 생산량이 일단 16 대비해서 이제 작년에 16이었으니까 작년에 아이폰 16 3분기에 만들던 물량 대비 이번에 17 물량을 60%까지 증가를 시켰다. 프로맥스 모델에 한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하나 좀 약간 그 아쉬운 부분은 아이폰이 가격을 동결을 시켰다라는 부분은 카메라 사양은 올라갔는데 가격을 동결을 시켰다. 이게 과연 LG 이노텍의
매출에 혹시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까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좀 확인을 꼭 해봐야 될 것 같고 LG 이노텍 상반기에 그 영업이익이 0.55%입니다. 0.55%. 거의 뭐 번 게 없다라고 이제 적자를 안 봤다 수준이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시장에서 예상을 하기에는 물론 뭐 이 아이폰 판매량이나 부품 단가도 사실 인하가 됐기 때문에 판매량으로 그걸 보존을 해야 되는데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3분기 영업이익은 1,705억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1,700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1,387%. 전분기에 뭐 그냥 적자만 안 봤지 흑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수익이 나도 이 퍼센트는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튼 프로 맥스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일단 과거에 이제 뭐 80%가 애플에서 나온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카메라 모델 독점 납품에서 이 중국의 이제 써니 옵티칼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애플 같은 경우도 이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에서 솔벤더였다가 그 벤더사를 다양화하면은 부품 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효과가 큰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경쟁을 시키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LG 이노텍이 애플 때문에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오늘 유리기판 진영이 주가가 좋아요. SK서부터 해서 이제 전통의 유리기판 나오면 올라가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LG 이노텍도 유리기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LG 이노텍의 유리기판을 많이 기술을 도와주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애플에 대한 어떤 아이폰 사전 예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리기판 쪽이 오늘 좋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더블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다. 오늘 올해 신고가죠. 올해 신고가가 17만 9천 원인가요? 좀 그 정도 넘는데 오늘 일단 17만 8,900원인가 그런데 오늘 올해 신고가를 정확히 터치하고 넘어서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올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랑 차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4일 연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4월 달서부터 이제 매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매수가 별로 없었고 기관도 매도였었고 안 떨어진 게 이상할 정도로 일단 주가는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꾸준하게 힘들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점이 5개,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6개가 그어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고점입니다. 고점. 올해 이제 고점들을 작년서부터 연결시켜 놓은 건데 항상 이 가격만 오면은 돌파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렸는데 이번에는 한번 좀 LG노텍 시원하게 이 저항선 라인을 좀 뚫어주면서 어떤 주주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아이폰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아이폰 17 이제 판매 증가 기대감이 있는데 얼마나 또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될지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HPSP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예스티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예스티. 네,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급등락이 나오는 구간이 작년 11월 달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다 HPSP와의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점화도 갔다가 기세 하한가도 갔다가 이제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도 나왔다가 주가 급등락이 좀 심한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어닐링 장비라고 보통 이제 반도체 장비를 공부하다 보면 단어가 좀 많이 나오죠. 어닐링이라는 건 어닐링이라는 단어만 본다라고 하면 유리나 금속을 뜨겁게 그 온도를 높였다가 천천히 식히는 걸 어닐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반도체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웨이퍼가 여러 공정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옮겨다니다 보면은 이제 웨이퍼 상처도 있고 많이 내부적으로 손상이 되거든요. 그거를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뜨겁게 가열을 해서 이걸 천천히 식히면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단계가 바로 어닐링인데 이제 고압 어닐링 장비가 이제 HPA라고 보통 부르죠. 하이 프레셔 어닐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 세계라고 해도 될 텐데 HPSP가 이제 독점이죠. 이제 그 독점을 깨기 위해서 이제 예스티가 그 부분에 진출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하한가를 갔을 때 HPSP가 이제 그 소송을 이제 EST가 소송을 냈죠. 근데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한가를 갔고 올해 4월달에 EST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지금까지 시세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근데 얼마 전에 HPSP가 소송을 또 걸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뭐 나중에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내용 한번 살펴보면 기존 어닐링 장비가 최대 75매의 웨이퍼를 처리하는데 기존 어닐링 장비 HPSP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EST는 최대 125매 동시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고객사에 이제 국내에는 물론이고 이제 해외 고객사에 어떤 샘플을 공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콜 테스트는 장비는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성능 평가는 통과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웨이퍼를 어느 정도 그 처리를 하는지 그 부분이 최종 평가인데 그 부분이 진행 중인 걸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면 뭐 소송과 관련돼서는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끝난 게 아니라 HPSP가 또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HPSP의 독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압 어닐링 장비에 진출하면서 나름대로 고객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장비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 기관 최근에 수급 나쁘지 않고요. 이제 기관 좀 러프하지만 그래도 매수 쪽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순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의 거래 대비해서 그래도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느낌. 점 하한가 갔던 부분이 이제 기각됐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HPSP에 승소를 했던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고객사에서 콜 테스트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실적이랑 주가도 상당한 좀 우상향하고 퍼포먼스 있는 흐름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 전략 지금 24,450원이네요. 일단 25,500원, 저는 27,700원을 좀 원고로 드렸었는데 좀 약간 밀렸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 나쁘지 않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 라인 18,500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EST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2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웹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죠.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90%대까지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와 월트 디즈니가 협력을 확대한다라는 소식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우선 신규 플랫폼을 함께 개발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월트 디즈니의 IP 35,000여 편이 제공되고요. 또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오리지널 시리즈도 제공된다라는 소식 시장에 기대감을 유입시켰습니다. 여기에 또 월트 디즈니 측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가량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도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그 탄력성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타코미디어의 경우에는 14%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Y11 8%대 강세, 키다리 스튜디오 4%, 핑거스토리도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스터 블루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윗골이 달렸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원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협력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관련 산업 AI나 원자력이 해당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오클로 같은 원자력 관련주들 15%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훈풍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우진의 경우에는 9%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보성파워텍도 9.5%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7.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강원에너지 3.9%, 현대건설도 2.5%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OLED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애플이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개를 했죠.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되지 않고 또 외관도 별로다라는 혹평이 이어졌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이폰 16 시리즈보다 수요가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JP 모건에 따르면 첫 주 배송 대기 시간이 지난해보다 길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아이폰 측에서 BOE의 패널 공급 비중을 줄이고 이 물량을 LG 디스플레이에 맡긴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밸류체인 관련한 종목들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체크해 보시면요.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10%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필옵틱스도 9%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6%대 강세, 선익 시스템도 3%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오늘 2.8%대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김태훈 파트너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우리 시장 속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될 업종 어떤 게 있는지 관련돼서 투자 전략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정말 긴 연휴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중국 소비주 어떠한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실까요? 네, 일단 중국 쪽에서 요번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에서도 이 올 연초부터 해서 계속 시장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국 기업들이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중국 정부가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돈을 투자하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알령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단체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에서 상품들을 많이 소비해 주면서 한국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알령이라는 것 때문에 한중 간의 교류가 많이 끊겨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이 한알령을 이제 해제할 때가 됐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정부 고위 관료들도 중국을 오가면서 중국 고위층들에게 한알령을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에이펙 2025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그 선물 보따리로 한알령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알령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산 K 컨텐츠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중국의 CCTV나 이런 중국의 위성 TV 이런 걸 통해서 중국 전역에 방송되는 것, 이것과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을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제주도든 부산이든 이런 데 자유스럽게 많이 방문해 주는 이런 것을 갖고
우리가 한알령이 해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될 거를 좀 기대하면서 하반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2025 에이펙 그 행사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 정책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무비자에 대한 기대감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눈여겨볼, 공략해볼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어요? 일단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그 유아동복이 있습니다. 네. 그 유아나 아동복들은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 애들이 집안에 한 명이나 많아봤자 2명인데요. 그러다 보니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애들한테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걸 먹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라 산하 제한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아시겠지만 이제 그게 풀린 게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그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만 낳던 네. 걸 이제 2명 낳고 3명까지도 낳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이 노인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동들에 대한 이 저출산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한 가정당 3살 미만의 아동이 있는 집안에 그 3,600위안을 1년간 그 한 아이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정책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네. 그 정책의 수혜를 보는 게 이 유아동복 쪽이죠. 그럼 어떤 그래서 종목일까요? 아가방이라는 종목을 좀 보세요. 아가방 앤 컴퍼니라는 회사인데요. 아가방 컴퍼니. 이 업체는 우리 한국 업체였는데 이 업체를 아예 중국 그 랑방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룹인데 그 회사가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그러니까 유아복이나 아동복을 잘 만듭니다. 하지만 중국은 싸게 잘 만들 뿐이지 이것을 브랜드화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가방은 한국 제품이고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이 유아동복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 브랜드를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방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도 한 메이드 인 코리아 유아동복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방이 우리 한국에서는 직접 뭐 만들거나 해서 우리 한국 내에 유통을 하고 중국으로 수출할 때는 연태 아가방 그 유한공사인가요? 하는 그 중간에 계열사를 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매출이 고스란히 이 아가방이 잡히지는 않죠. 계열사와 나눠먹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경기 진작책이 나오면서 중국 쪽에서 꽤 큰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아가방 컴퍼니의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그 좋아지는 게 요번에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이런 경기 부양식들이 나오면서 중국 내에서도 이 유아동복이 많이 팔리고 한국 내에서도 저출산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가방을 좀 관심을 꺼내 두고 보셔야 되고 아가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그 유아동복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9월 29일부터 한국에 무비자 방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 한시적인 제도라도 이 무비자로 해준다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줘도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보내지 않으면 이건 뭐 말 그대로 이제 김치국을 우리가 마신 거게 되겠죠. 근데 일단은 오게 된다면 단체 관광객들이 예전처럼 우리는 한국을 많이 방문한다면 말 그대로 이 그 아동복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한국 거를 많이 사갑니다. 왜냐하면 중국 현지에서 아가방 브랜드를 사는 것보다 한국에 와서 사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방이 한국에서 더 이상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특히 이제 요즘 명동 가보시고 화장품 쪽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 아가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매수가는 5,200원,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4,900원을 제시해 주는데요. 최근 들어서 아가방에 대해서 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꾸준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왼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완만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사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매수 호가일 때 호가와 5호가 위에나 5호가 아래 사이에 그 양끝으로 만주 이상의 큰 물량을 쌓아놓고 중간으로 받아먹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게 만들죠. 이거는 전형적인 매집하는 차트일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그 매집이 끝나는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으시면 운이 좋으신 거겠죠. 하여튼 아가방을 관심권에 놓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외국인이 최근 꾸준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도 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갑니다. 5,0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가 5,200원으로 윗단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럼 두 번째 역시나 저출산 관련 종목일까요? 네. 어떤 종목이에요? 업체는 제로투세븐이라는 업체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아동복 옛날에 했습니다. 네. 근데 유아동복 워낙 경쟁이 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도 싸게 잘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가격 경쟁이 안 돼서 이 제로투세븐은 유아동복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요? 대신 이 업체가 궁중비책이라는 어린이용, 그 아동, 유아동용 그 화장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땀띠 나고 할 때 쓰는 이런 화장품인데 이 브랜드가 이 궁중비책이라는 겁니다. 이 궁중비책이라는 이 브랜드가 꽤 그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을 했고 중국에서도 꽤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궁중비책을 갖고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로투세븐은 이 궁중비책이라는 어린이용 화장품 이쪽에서 굉장히 입지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시장 점유율을 좀 좋게 가져갔고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나름대로 메이드 인 코리아 유아동복 화장품 그러니까 유아동용 화장품이라는 그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안전 인증을 받으면서 이런 선진국에도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실적을 좀 좋게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올 상반기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상반기는 굉장히 왜곡된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우리나라 현대사의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그 여파가 올 상반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런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를 대서 이번에 이 제로투세븐은 상반기에 그 부진한 실적으로 갖고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걸 통해서 비용을 확실히 줄였습니다. 비용을 줄인 건 N소프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N소프트가 비용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고 15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갔다가 용수철처럼 20만 원대까지 튀어오른 걸 보셨을 겁니다. 그렇듯이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과 이런 사업 구조조정과 인력 구조조정을 한 회사들이 어떻게 주가가 튀어오르는지 그건 다른 회사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로투세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가는 4,600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4,4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유아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로투세븐 언급해 주셨고요. 역시나 매수가가요. 현재 주가보다 좀 위에 있습니다. 현재는 한 4,525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목표가 8,000원까지 상방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지 궁금한데 중국 소비주 세 번째 어떤 걸까요? 네, 이 업체는 국내에서 애슬레저 분야에서 작년에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2등을 했죠. 안다르라 업체에 밀려서 2등을 했는데 최근에 사명도 바꾸고 잭시믹스라고 실수 안 하려고 지금 확실히 외우고 있고요. 잭시믹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최대주 부부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이혼을 하는 바람에 주가가 아주 반토막이 났죠. 그만큼 이 주인공, 그러니까 이 오너 일가의 이 불협화음이 주가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잭스미스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애슬레저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레깅스라고 우리가 생활용 그 생활복과 그다음에 무슨 운동할 때 입는 것을 같이 입는 그런 형태의 패션인데요. 이게 나름대로 시장을 확고하게 만들고 있고 이 브랜드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 인지도를 갖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대만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화권에서는 나름대로 빠르게 그 브랜드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에서 올 상반기에 외국 브랜드 중에 이 인지도 2위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지점수를 29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진출한 지 28개를 만들었는데요. 진출한 지 거의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전국적으로 그 1성급 도시라고 그러는데 베이징이나 텐진 이렇게 뭐 상하이 같은 1성급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점을 28군데를 만들었고 연말까지 50군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속도라면 50군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마케팅 비용이 초기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 수익성이 나빠졌는데도 가운데서 자사주를 취득하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는 회사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해주면서 또 한편으로 이 최대주주, 지금 이제 2대 주주죠. 이 최대주주는 전 남편이고 지금 현재 부인 되시는 분이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창업하시고 운영하신 분인데 그 분께서 이번에 자사주를 꾸준히
취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을 늘려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주당 가치는,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주식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2대 주주가 사서 지금 경영권을 갖고 있는 2대 주주가 주식을 사서 잠기는 부분도 있고, 자사주 취득을 해서 소각시켜버려서 아예 없애버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소액주들이 갖고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그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나름대로 사업적인 면에서도 잘하고 있고 또 주주들에 대한 주주 환원도 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이혼한 두 부부가 이 최대 주주는 이 회사를 팔아서 이 돈을 갖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지금 현재 잭스미스를 운영하고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 부인이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지금 현재 CEO로서 이 회사를 계속 경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매각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불확실한 측면에 있어서 주가가 할인되는 요인이 되고 있죠.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데요. 일단 매수가는 5,5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9,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3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지금 소비주들이 대부분 다 오른쪽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 횡보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비 쿠폰들을 내주면서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피고 있고 가까운 중국도 비슷한 이유로 시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동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으로서 각 아동들에게 그 돈을 푸는 게 2천만 가구입니다. 2천만 가구에 돈을 한 가정당 그 3,600위엔씩 그냥 현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피듯이 시장 내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 이 돈이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비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 말고 그런데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유통지수를 관리하면서 주가를 계속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는 쪽이 있는 것이고 어느 타이밍, 요번에 뭐 이 추석이나 아니면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주가가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무비자 입국 정책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에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경기 부양책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특히나 그 가운데서 육아와 관련된 종목들 좀 많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잭스믹스까지 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 종목 모두 다 현재가가요. 제시해 주신 매수가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대폭 낮추면서 한일 자동차 관세가 역전됐습니다.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미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5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2.5%로 낮추고 기본 세율을 포함해 최종 15%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미일 무역 합의에 따른 결과로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와 상호 관세 조정 조치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본산 자동차가 한국산보다 더 낮은 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산은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실제 미국 내 판매량이 높은 현대차 아반떼는 기존 22,125달러에서 관세를 포함하면 27,656달러로 오릅니다. 반면 도요타 코롤라는 25,674달러에 판매돼 기존보다 더 저렴한 가격 우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시죠. 화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창원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줬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도 외국인의 이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양상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 코스피 신고가 랠리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단기 급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6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최근에 이제 메리츠 김선호 애널리스트가 56조까지 상향하면서 현재 가격 밸류에이션 해보면 대충 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5배 언저리에서 지금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러프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AI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여러 종목들 중에 사실 레포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마이크론이라든지 키옥시아 같은 그런 회사 대비해서도 여전히 하이닉스는 저평가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현재 26년 실적 기준으로 대략 PR 15배 언더에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감은 있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게 무리 있는 가격대는 아니다. 그리고 좀 설명드리고 싶고 네. 오라클 호실적으로 AI 추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일단 하이닉스 올라가는데 하이닉스가 상승하는데 이제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HBM4 관련된 가격 협상 이야기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와의 그래서 HBM3E 대비해서는 가격이 대략 한 맥스로는 40% 이상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도 시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후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수 상단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상단은 사실 이번 주에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연준에서 만약에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현재보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확률이 조금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사실 신흥국에 대한 지수에 대한 메리트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번 주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가 코스피 이끌어주고 있는데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환율 흐름도 우호적이라면 앞으로의 흐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얼마나 더 할까 막 설레기도 하고요. 하루하루 주식시장 보는 게 즐겁습니다. 충분히 네. 그럴 만한 시장이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변수로 작용하는 크게 두 가지. 외생 변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시그널이 조금 더 확정적으로 나왔고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죠. 덕분에 최근에 제약 바이오가 좋았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주식시장은 반대로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에서는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기조를 보였다는 것. 그러한 가운데 내생 변수도 지금 상당히 좋죠.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든 혹은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 가운데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것. 덕분에 내생 변수, 외생 변수,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한 악재가 없이 잘 올라가고 있는 게 뚜렷한 우리 시장인 듯합니다. 우리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전년 대비 40% 이상 오른 게 몇 번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5년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던 2009년 10년 이 정도인데 2005년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요 예전에 IMF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기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그것을 제외하고는 역사상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크게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만한 무엇 경제적인 이벤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다고 봅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는 결코 크지 않았을 것이고 IMF보다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 정말 강하다는 거.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반도체가 강하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상당히 강하고요. 그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이라 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귀결되는 것은 결국에는 AI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는 말 그대로 혁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매우 무방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는데요. 10년 단위로 세계 경제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특별한 재화가 나오곤 했습니다. 2000년대 한번 생각해 보면은 PC였고요.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이었죠. 2020년대에는 이 AI입니다. 그리고 산업이 무언가 정확하게 장착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데 매우 장기간 시간 투자 그리고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대 이 AI 바람은요 2029년 말미가 되는 그날까지도 계속 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장은 아직은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챗GPT 한번 보시게 되면 1년 전의 챗GPT에 비해서 지금의 챗GPT는 매우 강하죠. 매우 괜찮죠. 1년 뒤에는 더욱 괜찮을 겁니다. 그게 곧 AI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중간중간, 거품, 그리고 버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듯이 항상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노이즈는 중간중간 있다 하더라도 그런 노이즈는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 결국에는 조정 기회였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코스피가 지금 3,500 이야기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강하게 나왔는데 이제 3,600, 3,700에 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특별한 악재로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 그건 철저하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을 꽤 오래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계셨었는데 우리 방송 계속 보신 여러분들은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겠죠.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42포인트대 오늘도 끌어올려주는 모습입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세이고요. 1%대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3,449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하락 반전했는데 약 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동시효과권에서의 그 낙폭은 좀 더 줄었습니다. 8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의 순매수세 또 두드러졌습니다. 1조 4천억 원대, 반면 개인은 1조 6천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정반대 수급 흐름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9월 16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요. 5거래일 연속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이제는 정말 8만전자를 코앞으로 추격한 모습이고요. 3.6% 강한 상승 막판까지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도 5% 넘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HBM4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매수세로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2% 넘게 상승을 했고 DB하이텍 역시나 오늘 강한 시세가 이어졌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방산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도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 LRG 넥스원이 무려 9%가량의 시세를 이어갔고요. 현대 로템도 3.7% 강세장이 펼쳐졌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요. 미국과의 협력 소식에 대한 기대감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7% 넘게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잘 가니까요. SK스퀘어 역시나 따라가네요. 2.7% 견조한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 2차 전지 약했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힘을 못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인터넷 대표주들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식품 관련된 기업들, 지주사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완성차 관련된 기업들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관세가 인하된 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다 할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이로 인한 부담감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알테오젠이 0.3%가량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이 포착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펩트론과 삼천당제약이 엇갈린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 나옵니다.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이제는 비만 치료제 차세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천당제약이 오늘은 4%가량 상승했고요. 소부장 관련단에서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리노공업이 2%가량 상승했고요. 이오테크닉스 3%, 피롭틱스 9%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 YC 역시나 2% 이상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로봇 관련 기업들은 오늘은 쉬어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가량 빠졌는데 최근에 반도체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장이 조성이 됐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1.24%가량 강한 상승 막판까지 이어주면서 3,449선, 3,450선을 조금 못 미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3,452선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었고요. 코스피 200을 보시면 코스피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죠. 대형주 중심으로 종목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힘이 빠지는 모습, 오늘은 851선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정말 많은 강력한 매수세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무려 1조 7천억 원 단 하루 동안 매수한 규모이고요.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787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나타났는데요. 개인이 오늘도 홀로 던집니다. 1조 7,600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기관이 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막판에 강한 상승 나오면서 79,400원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5% 넘는 상승세 나타나면서 34만 원 선을 훌쩍 웃도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황제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0만 원 선 웃돌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겠습니다. KB금융은 오늘 쉬어갔고요. HD현대중공업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7%가 넘는 강한 상승 나오면서 10위권 안으로 재진입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혼조세가 펼쳐진 가운데 그룹주 가운 안에서도 좀 엇갈렸고요. 펩트론은 오늘 1% 넘게 빠졌지만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음봉을 그리고 있는 막판에 힘이 더 빠지는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삼천당제약은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4% 넘게 상승했고 21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명확하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외환 시장 어떠한 움직임 보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최진호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 금일 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9원 내린 1386.1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밤에 22정책위원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방 위험을 경계한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놨고요. 이런 발언이 22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이어지면서 유로화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 흐름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국과 직통 매각과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풀리고 있다는 신호가 해석되었고요. 이런 이벤트들이 전반적으로 위험 통화 강세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환율도 서울 외환시장 개장 이후에 오랜만에 꾸준하게 레벨 하향 시도가 이어졌는데요. 장중에는 이제 스티븐 미란 위원장이 연준 이사로 임명되는 데 필요한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란 이사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그런 인물인데요. 트럼프의 측근이 이번 주 FOMC에 참여하게 되면서 미란 이사가 과연 트럼프의 의중대로 50bp 비컷 인하를 외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던 리사 쿡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항소법원이 쿡 이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트럼프의 해임 효력이 정지되었고요. 따라서 이번 주 열리는 FOMC에는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법원 상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은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는 정치적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국내 쪽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원화 강세 일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원 환율은 오랜만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고요. 금일 서울 외환시장 15시 30분 종가는 어제보다 10.1원 내린 1378.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이번 주에 미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이벤트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에는 FOMC에 이어서 영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당연히 FOMC가 가장 큰 빅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하지만 과연 앞으로 인하 속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관심사가 매우 큰 상황이고요. 현재 연방기준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이번 9월 인하를 포함해서 연내 3회 인하 그리고 내년에도 3회 인하까지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에 발표되는 점도표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될 수 있을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영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 이슈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경우 기조적인 스탠스는 통화정책 정상화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도 이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BOJ 정책위원들 사이에서도 미국 관세 정책의 효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좀 서둘 필요가 없다라는 어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은 금리 인하, 그리고 유럽과 일본은 당분간 동결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 이제 달러 환율이 좀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만약 연준의 점도표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달러 환율도 크게 낮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달러 환율이 1370원대 안착을 좀 공고히 하려는 그런 시도 정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370원대 안착치도 지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는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보여줬고요. 국내 반도체 투탑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또 FOMC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내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가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과장님께서는 내일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사실 이번 주 증시 지수는 뭐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실 섹터별로 온도차는 계속해서 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는 사실 오늘까지 해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 그에 반면에서 이제 중소형주는 또 온도차가 크게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지수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매우 우수하고 지금 가격대가 저가 수준인 거는 맞지만 일단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지금 구간에서는 커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SK 하이닉스가 항상 맞았던 이제 북밸류의 상단이 PBR 기준으로 대략
2.3배 정도였는데 그 구간이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36만 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일단 외국인의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전략을 잘 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기대 이하의 좀 실적 발표와 함께 그동안 좀 큰 조정을 받았던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과 기간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고요. 그리고 3분기 비수기임도 일단은 가격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갔다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열리면서 모멘텀을 좀 받았던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실리콘투 같은 종목들 기술적으로 매우 매수하기 좋은 적당한 가격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와 푸틴이 만나면서 일단 종전에 대한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몇 주 전에 있었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일단 방산주에 대한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황제주에 등극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고가를 경신해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반기에 미국 시장에 대한 장약 공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부각된다면 또 실적 모멘텀도 받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고점 갱신하고 좋은 흐름을 재개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온도차가 큰 만큼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산 그리고 화장품 쪽에 이슈 점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장님께서는 전략 어떻게 세워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반도체 위주로만 여러분들 구성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이쪽이 초반에 꿈틀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 말은 여기에서 시장의 상승 탄력이 소폭 둔화된다면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몰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시장은 역시나 거침없이 갈 것이다. 그 가운데 반도체냐 아니면 조금 빠진 조선과 조선 기자재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그리고 조선 쪽에 흐름 강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그렇다면 종목으로 압축시켜 보도록 할게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JNTC라는 JNTC. 종목 가져봤고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이 회사는 모바일과 이제 차량용에 들어가는 3D 커버 글라스를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이 회사가 신성장 모멘텀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부터 유리기판 쪽 그리고 HDD 유리 플래터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좀 가시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리포트에서도 이런 부분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 현재 HDD 시장에서 이제 시게이트 같은 회사들이 이제 선점해서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플래터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일본의 이제 호야라는 업체가 플래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JNTC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이제 세컨 벤더로 등록해서 공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레포트에도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실적 기준으로 내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1,600억까지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상으로 현재 주가가 대략 한 POR 기준으로 한 7.5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또 HDD 시장 성장에 대한 플래터 공급으로 인한 신성장 동력 확보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지난번 17,000원짜리에서 일단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고점인 2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만 원 잡아두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7,000원 정도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다시금 시장에서 커지고 있네요. JNTC 목표가 3만 원까지 바라봐 주셨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클로버신데요. 시장의 트렌드를 어쨌거나 봐야 돼요. 지금은 반도체이거나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판도 해당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로봇 쪽이 우선은 강합니다. 로봇이 한번 꺾일 만한데 꺾이지 않아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조정이 거의 없는데 아마 이것도 AI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AI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 하드웨어로서 적합한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래에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많은 부품 업체들이 1차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유료메카 같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클로벗은 소프트웨어 공급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 중 가장 먼저 상장을 했고요. 최근에 주가는 매우 가시적으로 우선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큰 조정이 나왔으면은 한번 꺾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2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계속 지금 치고받고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좋죠. 시장이 좋은데 거기에 맞게끔 주가도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 큰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기간 조정만 겪는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3,200포인트에서 계속 횡보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가는 결국에는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점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버 목표 가격은 우선은 3만 원 정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2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로봇,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2,500원 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시장 한마디로 이제 이 시간 마치도록 할 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연준의 이제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금리에 가장 민감했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선제적 조정이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면 달러 약세와 신흥국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강세장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FOMC에 쏠릴 시선 잘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내일도 신고가 아마도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도 이 의견 잘 취합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하루만 1조 7천억 원이 넘는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이로 인해 우리 시장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정말 놀라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이널샷에서 전해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까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저희도 덩달아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